자, 양인 농민의 처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조선사에서 기충 구성원이었던 양인은 정치적으로 국가 권력에 예속되었고 신분적으로 양반 지배층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양인의 범위에 대해서 보면 법제적 신분의 양인은 아닌 것 같고 사회적 신분의 양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산농공상 중에 뭐 농, 공, 상 요게 계층인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양인층에는 상인과 공장도 있었지만 그의 절대 다수는 직접 농경을 종사한 농민들이었다. 자, 조선 초기의 농민은 농업기술 개량으로 인해 생산력의 발달을 바탕으로 그 이전에 비해 그 지위가 크게 되어 있었으나 이는 고려 후기도 이래로 계속된 농민들의 생산활동의 성과였다.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고려 후기 때 농업 생산력 발달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이는 고려 후기 때 농업 생산의 발달이 조선 전기까지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고려 시대 때 그 농업 생산 발달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각종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회복을 빨라졌고, 그래서 각종 비료 관련된 내용에서 예전에는 축분을 사용했는데 인분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거는 좀 영양분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회복이 빨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평전에서 물론 상전에서 후한 눈법이 극복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평전이 뭐고 산전이 뭐냐.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고려 중기 때까지는 평전보다는 평야에 짓는 보다는 그 언덕배기에 이제 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했죠. 이게 산전이에요. 근데 12세기에서 13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그 평야지대가 개발되면서 평전이 많이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하남도 지역의 평전이 농업 생산이 올라갔다고 예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평전은 이미 연작상경이 가능했는데, 자, 여기 상전 또한 연작상경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연작상경은 고려 후기 때부터 이제 등장하게 돼서 조선 초기 때 이제 일반화됐던 건데요. 연작상경은 뭐냐면 후한 없이 계속 농사를 짓는 거야. 그걸 이제 가능했던 것은 이제 시비법의 발달 같은 것들 이제 연결돼 있죠. 자, 연작상경은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경제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는데, 자, 농용 생산량이 올라가면서 잉여 생산이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잉여 생산물은 이제 뭐냐면 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요. 그래서 15세기 말 때 보면 전라도 중심으로 조금씩 해서 장시가 형성되는 그 내용도 있거든요. 이때 장시라는 거는 어떤 간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시장 형태가 아니라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었던 시장 형태를 장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경상도 일원에 이항법이 정착되었다. 그러니까 이항법은 고려 후기 때 들어와서 있는데 요게 이제 조선 중기를 거쳐서 그다음에 조선 후기 때 정착됐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이때는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에 한정돼서 이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항법 같은 거는 정부가 널리 권장하진 않았어요. 저수지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16세기 때 보호나 재원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면서 17세기 때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재원이나 보등, 수리시설이 확충되면서 있고 풍종개혁도 진전되었다. 여기 수리시설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보통 이 수리시설 관련돼서 이제 그때 강남농법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항법이나 수리시설 확충 같은 것들은 강남농법이거든요. 왜냐면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수리시설이 많잖아요. 우정 같은. 자, 그래서 고려 후기 때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그때 이제 강남농법도 같이 이제 도입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는 사림들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수의시설 확대해서 강남농법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원 같은 경우에는 상류 지역에 만든 큰 저수지를 였는데 재원 같은 경우에는 크기 때문에 민간에서 도저히 못하고 국가 권력을 이용해갖고 이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재원사라든지 재원절목이라든지 이렇게 간청과 관련된 벽구들을 만들었고요. 보 같은 경우에는 강 하류에 만들어진 건데 주로 16세기 때 양반 사림들 중심으로 보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재원보다 좀 작은 저수지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품종개혁도 진전되었다. 자, 이로써 고려 후기부터 농업 생산이 크게 발달하였으니 이는 결국 조선 왕조의 건국의 경제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양인 관련된 내용인데 일반 평민들이 다수긴 하지만 일반 평민들 시험 문제는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살았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양인 농민들이 받는 이제 세금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통 전조, 곡물, 구역
이렇게 있는데 요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조세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요거 이제 보면 조세제도를 크게 이제 고조도 비슷비슷하지만 조선도 이제 조용조 체제를 취하고 있어요. 조용조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나라 때 이제 그 세금 제도잖아요. 그래서 고려나 조선은 국가 운영을 이런 한당 유학이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조선은 이제 성리학이지만 국가 운영 체제, 국역 체제 같은 경우에는 한당 유학, 그 당을 모델로 해갖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자, 조는 이제 지세죠. 지세는 이제 뭐냐면 지주가 국가한테 납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소작인데 정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시가라든지 가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세제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용이란 건 노동력을 동원하는 체제예요. 그래서 이제 용인데 요걸 다른 말 국역이라고 해요. 국역. 국역. 그래서 이 국역은 크게 이제 요역과 신역으로 나눠 있어요. 요역은 그 뭐냐면 노동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나나 뭐 도로를 건설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요역의 부과 기준이 인이다. 그래서 호로 바뀌어요. 이 호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처음에는 개정법이었죠. 개정법이었죠. 근데 개정법으로 바뀌어요. 많이 적네. 다시 할게요. 예.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예.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요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호를 기준에 예, 호를 기준했다. 그래서 이제 호를 기준했는데 여기 좀 약간 잠깐 호를 했는데 초대 고려 시대 때는 호를 이제 기준할 때 이 호의 기준은 뭐냐면 9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인정을 기준으로 해갖고 9등급을 나눠요. 성인 남자가 많은 호는 1등급, 성인 남자가 좀 적은 호는 9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성인 남자 다소에 따라서 이제 나눠줬거든요. 네, 호가. 이걸 좀 보지 마시고, 네, 요걸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역의 기준을 나눴는데, 자, 조선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바뀌죠. 조선은 5등급 제도예요. 5호등급 제도예요. 예, 5호등급 제도인데, 이때 이제 초창기 때는 아주 개정법이에요. 개정법. 그래서 개정법은 고려시대 때처럼 이것도 인정을 기준해요. 정을 기준했는데, 나중에 이제 개정법 바뀌어요. 세종 때인가요? 예, 개정법 바뀌죠. 인정에서 뭘로 바뀌냐면, 그 토지로 바뀌어. 토지로. 얼마나 이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느냐. 이걸로 바뀌어. 그래서 호의 기준이 처음에는 인정이었다가 나중에는 정기 때는 그 세종 이후부터는 개정법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요역이 바뀌면 뭐도 이제 바뀌냐면 이 특산물도 바뀌어요. 복납 기준도 바뀌어. 왜 바뀌냐면 요 복납이 넓게 보면 요역에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왜 요격에 속하냐면 공납물을 이제 납부를 할 때 각 도별로 또는 그 밑에 군현별로 납부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뭐냐면 지방 수령은 지방민들의 이제 노동력을 이제 이용해 갖고 공납물을 이제 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그걸 중앙으로 바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당연히 그 공납도 크게 보면 요육의 일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육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는 꼭 공납물 조의 기준도 바뀌는 거야. 요육의 기준과 공납의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호등제도 하고 오등제도 하고 초창기 때는 개정법 정이 많은 호가 이제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토지가 많은 호가 많이 내는 방식으로 하죠. 그러면 어떤 분은 조선 후기 때하고 비슷하지 않냐? 조선 후기 때는 그 결수를 가지고 이제 하지 않냐? 이거 전자가 토지 결수잖아요. 예, 토지 결수를 바탕으로 하지 않냐? 물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조선 전기 때하고 조선 후기 때는 이게 토지 결수로 걷는 건 똑같은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명문화돼 있지 않냐, 명문화돼 있지 않느냐, 그 명문화 여부죠.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호를 기준으로 해갖고 토지 결수를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예민한 게 뭐냐면 호인지 이게 토지 결수인지 예민해. 이중적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명문화시켜서 호를 빼버리고 아예 토지 결수를 일원화시켜버린 거야. 조선 후기 때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조선 전기의 이제 이런 그 국역 체제, 요역과 이런 그 조의 어떤 특징은 조선 전기 조려 시대 때 이제 인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 나중에 고려기 땐 토지 결수를 바탕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 중간 사이에 가독이 지금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호를 기준으로 해갖고 토지 결수를 해서 호의 5등급 나눠서 걷는데 이때는 이제 뭐냐 호의 기준이 아예 없어지고 조선기 때는 토지 결수만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가도기적인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요역과 그 당시 조는 비슷하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신역을 볼게요. 신역은 신분별로 나누는 그 역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신분에 따라서 이제 신역이 나눠져요. 요 신역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보통 그 신역을 두 개로 나누죠. 군역, 진역, 처격, 군역, 직역, 천역으로 나누는데 군역을 다른 말로 양역이라고 해요. 양역. 이 신역은 다른 것보다 되게 부담이 커요. 왜냐면 이거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이제 토지 결수잖아요. 조세도 이제 토지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요것도 이제 결정도 이제 토지 결수죠. 요것도 토지 결수고. 근데 요 신역은 토지 결수가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일반 농민들 올 때는 잘 살지 않는 이상 되게 부담이 큰 거야. 자기가 직접 몸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양역이라고 해갖고 아까쯤에 했죠. 그 신분상 사회적인 어떤 양인들이 이제 했던 여기 군역이고요. 그 다음에 직역이라는 것은 군역과 이제 서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직역을 맡으면 군역을 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직역을 담당할 때는 직역 빠져. 그래서 향리라든지 항역이죠. 그다음 관리들은 이제 간청이 있으니까 일하니까 빠지고 교생, 원생 등 학생이니까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공인들도 이제 빠지고 그래서 양반들은 이렇게 관리, 교생, 원생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예, 앞에서 이제 보법 이후는 그래서 실제 군역은 이제 보법 이후에는 그 당시 그러니까 일반 양민들만 이제 하는 양역으로 바뀌었다, 양역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천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천역이라는 것은 공노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군역이나 직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남자들만 하잖아요. 근데 천역은 공노비인 남자, 여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공노비를 대상으로 천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비가 양이나 될 때 이 신역을 뭐냐면 한번 거쳐야 되거든요. 세택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냐면 만약에 이걸 통랑정책이라고 하죠. 보통. 노비가 양인이 되려고 할 때 이게 송양 절차를 하게 되거든요. 양인에 대한 절차를. 그때 이제 얘가 이제 양인은 군역을 담당해요. 여기에서 이제 양이라는 것은 그 뭐냐 법제장 양인이요. 법제장 양인은 다 군역을 담당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비가 속량을 거쳐서 양이 될 때 6개월간 뭐냐면 보충군에 이제 뭐냐 입대해가지고 거기서 군역을 치러야 돼. 그리고 양이 되는 거야. 예. 그게 왜 이게 거치냐면 이게 신역이기 때문에 노비가 속량 조치할 때 이 신역을 담당함으로써 양이 될 수 있는 그 절차거든요. 예. 이게 옮겨 타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충군은 주로 이제 어디냐면 기성군들. 수군이 되게 그 당시에는 고역이었거든. 수군에서 한 6개월 동안 일하고 아니 병방에 끌려가서 6개월 일한 다음에 양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용조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또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양인 농민은 국가에 대해서 전조, 공물, 부역의 의무를 줬는데 전조는 이제 조세를 얘기하죠. 지세. 가전법에 대해서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율로 규정돼 있지만 토지의 비척과 농장의 풍요에 따라 소출의 차이가 심했고 불합리한 많았으므로 해서 1444년에 공법이 제정됐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긴 너무 간단하게 이제 돼 있는데 자, 요걸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앞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자, 요때 이제 그 결부제라는 걸 실시하죠. 결부제. 예. 결부제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토지의 생산량에 따라서 이제 그 실시된 거야. 토지의 생산량. 어. 그래서 똑같은 토지라도 비옥도가 다르면 적게 걷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똑같이 이게 토지가 뭐냐 차이가 상관없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이제 걷기 때문에 토지의 절대 크기가 아니라 토지 비옥도에 때문에 똑같은 토지라도 등급이 다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결부제를 했다가 또는 또 경무제로 절대 그 크기도 바꾸고 그래요. 그렇지만 공법은 결부제도 이제 바탕으로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선 초기 때는 뭐가 있었냐면 답헌제가 있었어요. 답헌손씨법이라고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음,
요게 있었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거는 좀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결부제를 바탕 공법을 했다. 요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건 간단해 가지고 여기보다는 저희 푸셈 쪽에 가서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요게 많이 생략돼 있어요. 각 부분이. 그래서 세종 26년에 그날 공법이 제정인데 공법은 아까처럼 뭐하고 연결되냐면 답헌 손실의 문제점 때문에요. 답헌 손실.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거는 전분 육등법과 연분 구등법이다. 그래서 예전에 재작년 기출문제인가요? 그래서 공법의 명칭을 쓰고 하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조선 후기 때 이제 뭐냐 비총지가 연결돼 갖고 시험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공법이 정확한 거다. 아니면 전분 육등분, 연분 구등분이다. 이거 쓰면 틀렸고 이건 맞다. 그렇게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뭐 한통에도 그렇고 교과서에도 공법을 쓸 때 전분육등분, 연분육등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쓰고 이거는 쓰면 틀리고 요걸 쓰면 맞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 둘 다 써도 돼요. 예. 그래서 꼭 보면 명칭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 보면 꼭 이걸 써야지 뭐냐면 자기가 등급을 이제 점수를 더 받고 요거 다른 걸 쓰면 점수를 떨어뜨린 걸 그걸 이제 생각해갖고 욕심에 자기가 이제 요걸 써야지 1점 받는데 요걸 쓰면 똑같이 1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 이제 1점 받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요거 쓰면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명칭 전반적인 명칭한테 어떤 특정한 명칭만 써야지 답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지통까지 막 등원해가지고 막 익명 게시판에 떠들고 이게 역사적인 어떤 팩트를 논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정치의 장을 만들어갖고 우겨가지고 어떻게 심리적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왜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공법하고 전문 6등분, 영문 9등은 동일한 거야 동일한 거. 자, 요거는 이제 내용이 뭐냐? 토지의 비척에 따라서 전품을, 그러니까 전품이라는 건 토지의 등급을 얘기해요. 우리가 인품이 있듯이 토지에도 품이 있어, 격이 있어. 그래서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을 나눠서 각각 양척처를 달려서 1등 처리처는 주척을 4척, 7척, 6품 1, 2를. 6등전은 주척, 9척, 5분, 5품을 면적을 달리해서 생산을 같이 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분 6등품이라고 하죠. 6등. 그리고 풍운에 따라서 9등급을 나누고 상상원을 20등, 하나, 4등까지 차등을 둬서 조사했다. 이건 연분 그 9등법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프레임에 가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되게 이제 공법을 그렇게 각가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그 했는데 간단하죠? 네, 간단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요거 관련돼서 여기에서 끝나면 이제 좀 의미가 없죠. 이거지고 몇 페이지를 펴시면요 공법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풀셈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풀셈에서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186페이지 펴볼게요. 186페이지. 자, 풀셈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결부제와 이제 공법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자, 결부제는 토지의 수확량을 전제로 실제로 면적을 파악하는 제도다. 예전에 얘기했지만 초창기 때 통일신라 때나 고려 초기 때 결부제는 토지의 절대 크기죠. 그렇지만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토지의 수확량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한 게 고려 중기 때예요. 그래서 조선 초기 때 결부제 실시했다가 나중에 좀 약간 이제 예전처럼 경무법 토지 절대 면적을 사용했다가 다시 공법 때 결부제도 이렇게 돌아오고 되거든요. 자, 토지 소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우선 토지 측량 제도의 완비를 조건하여 이를 양전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양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토지 조사 사업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기록한 토지 대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말 잘못했어요. 그 토지 조사 사업을 이제 양전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대장이가 적어놨는데 음, 토지 조사를 양전 사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뭐 일주폰법 할 때 그 전에 토지 조사 사업 양전 사업을 했잖아요. 이건 뭐 우리나라 그 당시 이제 중국이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건국대전에 보면 20년에 한 번씩 하기도 있어요. 양전 사업을.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그래서 뭐 20년 한 번이 아니라 뭐 30년 한 번, 40년 한 번 이렇게 이제 하고 어쨌든 100년 한 번씩 하고 그래요. 할 때도 그냥 모든 전국 지역을 한 게 아니라 일부 지역만 했어. 왜냐면 재정적인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죠. 자, 하여튼 그래서 양전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양안이라는 토지 대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전세제도를 걷는 거다라는 걸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전은 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결부제 뜻이 나오죠. 예, 그래서 토지 생산할 때 결부제인데 결부 속파. 그 중에 이제 결과 부를 따서 결부제를 한다. 의미는 이제 각자 보시고. 자, 이렇듯 이 결부제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크기를 표시한 방식이다. 자, 조선 시기 때 토지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상출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같은 일지라도 실제 면적에 큰 차이가 있다. 이건 이제 어려운 말로 뭐냐면 이적 동세라고 해요. 이적 동세. 예, 각각의 크기가 달라도 같은 일교는 각각의 그 일교라서 이제 뭐냐면 토지가 각기 다를 수 있고 다만 세금은 똑같이 걸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일교도 있고 요 정도 일교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크기가 달라도 같은 일교면 같은 세금은 게 이족 동일. 거꾸로 이제 동족 이세가 있어요. 면적이 똑같고 일교는 면적이 똑같고 그다음에 각기 비옥도에서 차별적 걷는 게 동족 이세요. 그래서 초창기 경주제는 절대 기준을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동족 이세요. 예.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일교를 나눈 다음에 거기에 이제 비옥도의 상중하로 나눠서 세금을 걷는 제도고 이족 동세라는 건 뭐냐 토지 생산에 따라서 뭐냐면 절대 크기에 상관없이 이제 걷는 걸 이족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적이라는 건 다른 토지의 크기라도 일 같은 일이면 다 똑같이 세금을 걷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족 이세하고 이족 동세는 지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고려기부터 토지 등급을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눴어요. 전품을 3등급으로 나눴고 근데 조선 세종 때 공법이 많으면서 6등급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이게 3등급이 나눴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상중하도 나는데 실제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요? 지주들이죠. 예, 지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되게 관리들이 많아요. 고관들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 토지를 3등급으로 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해. 다 뭐냐면 하등급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토지는 대부분 하등급이야. 그러니까 상중하도 나도 요 하의 기준에 맞춰갖고 하고 그래서 이제 토지의 비옥도보다는 세금을 징수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그 기준이 뭐냐면 풍령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걸을 때, 지세를 걸 때, 토지의 비옥도를 고려해서 뭐냐면 또 걷지만, 전품을 나누지만 상중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풍년을 기준으로 갖고 걷는다. 이거는 하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전에 풍년 기준을 어떻게 이제 했냐면, 답헌 손실을 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원칙상은 이제 10분의 1 되지만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 이게 이제 그날 풍funk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를 더 줄 수 있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가. 그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뭐냐면 그 전주다편하고 간다편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눴다고 했죠. 근데 이제 전주다편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이제 태종 18년에 경차관을 파견해서 다 간다편으로 바꿔요. 예. 그러다가 이것도 왔다 갔다 하다가 세종 때 가서 이제 정착이 돼. 그래서 수령 관할에 간답편을 시행했다. 그래서 공전이든 사전이든 간에 수령이 다 답변을 했다. 그래서 태종 때 실시하고 정착된 건 세종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예. 하도 저도 복잡하니까 다 기억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런 방식으로 답변 송신의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지만 문제는 경찰관은 이제 그 수령이 가나서 간다편을 이제 했지만 문제는 이게 상당히 이제 뭐냐 권력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방 유지들이 와가지고 수령을 짜가지고 자기 등급은 좀 뭐냐 낮게 하고 저기 이제 못 사는 사람들만 이제 그 좀 약간 위에 등급하고 등등등 해갖고 말하면 다시 할게요. 예. 이렇게 수령을 중심으로 이제 간다편을 했지만 이 수령하고 이제 지주들이 유착이 돼가지고 그 당시 분명히 제 뭐냐면 풍령 땅을 깎아줘야 되는데 안 깎아주고 그냥 받고 그다음에 풍령인 땅도 있죠. 그거는 그냥 뭐냐면 더 걷어야 되는데 더 덜 걷거나 뭐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
그래서 답헌 손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먼저 개선할 필요 있어. 그래서 주관적인 그 판단을 제고하고 뭔가 세율을 공정하게 이제 어떤 일관된 객관적 기준 해가지고 거둘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시된 것이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헌손실법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만든 것이 공법이다라는 거예요. 공법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뭐냐 거두려고 했다. 그때 이제 주척 같은 걸 사용하거든요. 추국이나 이건 뒤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법이 마련돼서 6등급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분 6등법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공법의 결부에 전비하면 토지 비옥도에서 6등급은 6등급 전분. 그 다음에 이제 풍요했던 연분 9등법. 앞에서 이제 3등급은 나눴는데 상등급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중하로 나눴는데 실질은 하등급이 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없고요. 연분고등법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합헌손실법 있죠? 잠깐만요. 아이고. 자, 답헌손실법인데 이건 풍년에 따라서 이제 나눴는데 요게 주관적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 기준이 필요해서 연분구등법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연분구등법을 주된 내용을 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매년 농사 형편에 따라서 실제 수확량을 상정하고 손실액을 전세 부과에 감감해주는 기존의 답헌손실법 폐해를 뭐냐면 줄일 수 있었다. 그래서 공법을 통해서 객관화시켜서 정량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분 육등법을 볼게요. 정분 육등법. 자, 정분 육등법은 요 당시 결부제에 따라서 결부제는 이제 뭐냐면 토지의 생산량, 비옥도를 고려해 갖고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적 동세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분 6등법을 1등전에 1결을 38무 해서 2등전을 해갖고 3등전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1등전에 6등, 1등전과 6등의 면적비는 1대 4요. 그러니까 1등전이 6등전보다 4분의 1이 적어. 4분의 1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적 동세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4배가 더 큰 데도 보여도 같은 1결이면 동일한 1결을 이제 색을 걷는 거야. 그래서 1결의 수확량은 미 400두를 기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분고등법 볼게요. 자, 그 연분고등법 아까 집에 이제 풍년에 따라서 이제 기준을 가지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미 400두를 전제되었고 그의 20분의 1을 미 20두로 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20분의 1인데 미 20두를 인데 이건 예전에 30두였는데 이걸 깎아준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그이하여 상상력 20두에서 그다음 연보에 따라서 2두씩 가면서 4년 4두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총 이제 9등급 나왔죠. 20두 상중은 18두 상하는 16두 해갖고 하하까지 4두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걷는 거는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하 4두에서 6두까지 걷어. 하중하고 4두에서 6두도 이제 고착화되잖아요. 처음에 실시할 때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연봉구등법을 이제 했는데 그럼 연금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강호양이거든요. 강호양은 어떻게 이제 어떻게 측정하냐 하면 세종시기 때 뭐가 만들었죠? 추구기가 만들었죠. 추구기를 가지고 이제 측정해요. 네, 추구기. 를 통해서 강우량을 이제 뭐냐면 체크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풍년을 이제 바탕 연분 구등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택이라고 해갖고 이제 땅속의 물을 체크해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땅속의 이제 흙을 파가지고 하는 우택법을 했는데 우택법은 상당히 주관적이잖아. 잘 측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추구기를 이용해갖고 풍년을 이제 바탕에서 객관적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가전법 1결당 10분의 1 수주에 의한 30두 전세액이 공법에서는 20분의 1 수주에서 크게 20두 경감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공법은 원래 여러 해 동안에 이제 토지 생산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일정한 액수를 과세하는 일종의 정액세법으로서 뭐냐면 중국 고대에 시행했다고 전해지는 제도다. 그래서 세종 초에부터 논의가 돼서 세종 12년에 위로는 고관에부터 아래는 농민일까지 전국적으로 17만 명의 찬반을 까지 물었다. 그 결과 이제 공법에 찬성한 감면은 9만 6,500, 9만 8,657명, 반대는 7만 4,149명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도중에 생략된 부분이 나는데,
세종 12년에 공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당시 이제 기준을 결부법이냐 할 것이냐, 결부법 있죠? 경무법을 할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많았어. 그리고 결부법은 이제 토지 생산량을 기준한 거고, 결부법은 토지 액수 그 절대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역별로 좀 달라. 지역별로 뭐냐면, 경무법을 찬성하는 사람은 다시 하삼도 지역이죠. 생산량을 바탕으로 자기가 불리하거든. 비용도 높기 때문에. 근데 이에 반해 이제 결부제를 찬성하는 애들은 뭐냐면, 저쪽 한경도 평안도 지역이야. 한경도 평안도 지역은 사람이 적은데 땅이 넓어요. 그러면 경무제를 실시하면 자기들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에 어떤 식으로 초안이 나왔냐면 경무법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야. 토지 절대명령.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삼도인들은 상당히 뭐냐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이에 반해서 저쪽 한경도 평안도 지역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토지 비육도 떨어진 지역들. 그래서 결국엔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 공법을 실시했는데 이때 공법은 이제 뭐냐면 결부제를 바탕으로 한 결부제. 토지의 비육도를 바탕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전제 산정소를 설치하고 세종 26년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여기가 공법이네. 세종안이 결부제를 바탕한 거야. 그래서 이제 공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담당 관청인 상정소를 설치하고 이것도 좀 안개해 두시고요. 세종 26년에 원래 초안이었던 거 뭐냐면 경무법을 고쳐서 결부제 입각해서 세종안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공법의 시행은 하삼도에서 시작해서 성종 20년 한경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시행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보통 이게 이제 완성할 때까지 보통 이게 몇 년이야? 거의 40년 넘는 세월을 거쳐서 이제 실시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뭐야 대동법 있잖아요. 대동법도 100년 넘게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실시할 때 갑자기 실시한 게 아니라 조금씩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 것 같아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의 시행으로 전품에 따라 일견의 실질 면적이나 전세 액수에서 생산을 증대하는 요건을 조성하고 농민의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품 등급의 부여, 개간 농지, 정전, 진학 농지에 대한 양전 등 정확을 기하기 어려운 문제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전품의 등급 같은 게 정할 때도 되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제 관리하고 짜가지고 자기를 낮은 등급 받으려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1품에서 이제 6등급, 1등급에서 6등급에 자기 토지 6등급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했던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권력이 없는 애들은 저쪽 이제 일반 평균은 자기 토지가 비교적 떨어진 데 불구하고 1등급이 2등급으로 하려고 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전 사업을 정확히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양전 사업을 해도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만 했고 그것도 되게 부실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 시행 이후에도 담당 간의 자의적 집행이나 전세 부담자의 신분적 위치, 아까 지금 얘기했죠. 전세액이 결정되는 폐단도 있었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세기 들어가면 이게 계산하기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그 권력하고 밀착하다 보니까, 이제 전분 등급과 연분을 아주 무시한 채 하한연을 기준해서 전세의 징수가 관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4두에서 교과서는 6두로 돼 있는데 그래서 하한연과 하중연을 기준해 갖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이것을 이제 관리화된 것을 그 법전화시킨 것이 법전 영정법이죠. 예. 그래서 이 영정법 관련된 내용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1년당 4두 돼 갖고 영구히 정하는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예. 자, 그러나 농지에는 전세에도 1개월당 대도미 12두, 삼수미 2두, 결작 2두 같은 정규적인 부세와 그 각 여러 가지 명목의 수수료, 그다음에 운송비, 작부금 등에 이르니까 가중한 부담이 부과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조선후기 때 이런 전세제 문제점은 영정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충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 영정법인데 자세히 써야겠네. 자, 그래서 이제 영정법의 비축법인데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여기 요 부분은 조선 후기 때 가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밑에 보면 이제 양안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양안은 토지조사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와 관련되냐면 전분을 할 때 양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양안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앞에서 이제 공법에서는 하는 방법이 수동이처법이에요. 자, 수동이처법은 뭐냐면
아까 이제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 6등급의 자를 각각 달리 둬요. 이렇게 주척을 두는데 주척이 이제 여기 보면 1등급자부터 2등급자, 3등급자, 4등급자 해갖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등급자는 이제 요거 그 작고 2등급자는 이렇게 하고 3등급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두는 것이 수동이처법이야. 주척을 기준으로 주척을 6개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각각의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그 두는 것을 수동이척이라고 해요. 수동이척. 자, 그래서 길이가 각각 다른 척이 모든 6개가 필요했다. 그래서 1등 정척부터 해서 6등총인데 이걸 주척을 기준했다. 주척은 그 당시 세종 때였잖아요. 세종 당시에 악학개봉 같은 이제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아학 정리 사업 같은 거 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한학인가 아학인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예전에 그 뭐냐면 아학이다. 아학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주나라에 이제 뭐냐면 그 척을 날 필요했어. 잘 날 필요했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악기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주척을 이제 낙이 나름대로 주척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주척을 다시 이제 토지 측량에 이용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손바닥을 가지고 손뼘을 가지고 이제 측정하다 보니까 되게 주관적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측량 방법을 그 당시 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든 주척을 가지고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척을 가지고 그 당시 이제 했는데 문제는 6개 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양전할 때 상당히 범졌어. 착오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조선 후기 때 되면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게 양척 동일법이야. 양척 동일법은 뭐냐면 자를 1등급 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뭐냐면 재는데 1등급 자를 잴 때마다 1등급을 이제 1등급은 어차피 1등급 토지는 상관없는데 2등급, 3등급 토지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1등급 자를 15부씩 감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6등급을 만들어. 6등급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5부 가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1등급은 1교리하고 2등급 할 때는 15부 가하면 85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60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감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 결과는 동일해. 양쪽 동일법은 이제 제나, 그다음 수동 이축법을 제나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시한 시기가 호정이거든요. 호정. 근데 어떤 책에는 인종으로 돼 있어요. 인종. 그 한통이나 아니면 저 다른 책에서 이제 뭐 같은 제 5권인가 거기에서는 뭐 인종대로 이렇게 있는데 인종대는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거고 이게 이제 공식화 시켜서 이제 딱 뭐냐면 공식화된 건 호종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종 때는 일부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가 호종 때 이제 공식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호종 4년에는 명실상부 단일 양척점을 사용하겠다. 이미 실제 1등적인 단일 양척점 하나만 사용했으나 면적이 달리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등적 자, 1등적 자를 기준으로 해갖고 15부씩 이렇게 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수확량을 기준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제거를 하고 면적 중심으로 이제 뭐냐면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의하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면적 중심이 됐다 해서 결부제가 면적으로 바뀌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결부제는 기본적인 전제 디폴트 값이 생산량을 기준하는 거야. 이적 동세인데 다만 그걸 측정할 때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뭐냐면 예전에 수동이축법은 뭐냐면 수확량을 기준했는데 방법이 양적 동일법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결부제가 이제 면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부제가 생산력 이적 동세였지만 다만 이제 요걸 측정하는 방법에서 이 자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가지고 수동이식품은 아까 전에 수확량 기준 그 다음에 양척도면 면적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 맞아야 되나요? 맞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양적 중심의 방식이 수확량에서 뭐냐면 절대 면적으로 바뀌지만 이게 결부제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결부제는 수확량이고 요건 기준으로 해갖고 다만 측정하는 방식만 다른 거예요.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양정시에는 토지랑 양안을 이제 작성했다. 그래서 이 양안에는 이제 여러 전답의 구분과 소재, 토지의 소유주, 위치, 정보의 등급과 모양, 결부수의 어떤 수등을 했고, 그래서 20년마다 이제 작성돼 있고요. 근데 실제로 20년마다 작성이 안 됐어요. 예. 그때마다 새로 이제 작성한 양안은 3분을 만든 호조, 본도, 보호에 각각
보관되어 있었으며 실제 그대 지키지 않았다. 자, 양전 자체는 본래 대규모 사업으로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이에 부수하여 이제 일반 농민들 작태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양정하려면 그 당시 인력이나 이런 것도 비용도 있어요. 그 인력은 어디에서 되겠어요? 일반 농민들이 역을 동원해 갖고 한단 말이야. 그냥 농사를 제대로 못 짓잖아. 그 다음에 또 양반과 토 등 대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걸기 때문에 수십 년, 100년이 지나야 다시 시행한 게 보통이고 그것도 전국적으로 시행하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된 그 양전 사업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양전 사업 할 때 강무양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무양전을 바탕으로 해서 토지 소유권을 지게를 발급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강무양전조차도 실제 전국적으로 실시한 지역은 아니에요. 일부 지역만 한 거예요. 일부 지역. 이게 전국적인 토지 사업은 언제 했냐면 그 조사 사업은 언제 1910년대 일제에 의해서 한 거야. 일제에서.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제대로 된 양전 사업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 문제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시민한국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시민한국사 부분인데 이거는 뭐 간략하게만 좀 설명돼 있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볼게요. 그래도 380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380페이지 이제 공법과 그냥 궁형전제인데 요 앞부분은 앞에 언급했던 내용도 더 거쳐요. 그 앞에 이제 뭐 양전 사업 같은 운輸양전 같은 것들은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 마지막 단락부터 볼게요. 세종 초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444년에 최종 완성된 공법은 농업 생산 발전과 그 당시 경작 먼지의 증가에 발맞춰 조선의 첫 번째 전세 개혁안이었다. 그래서 공법의 핵심은 답헌 손실이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두 번이 나왔죠. 외워두세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후흥년을 결정할 때 답헌 손실을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보면 자, 수령과 위관이 당의 작황을 조사해 전세의 일정한 부분을 줄여준 방식을 익힌다. 이렇게 했는데 요걸 좀 이해하려면 잠깐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할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인데 앞에 이제 답헌 손실법이 있는데 요게 이제 간다편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야? 전주다편이 있죠. 근데 전주다편은 나중에 간다편 통합되는데 간다편도 이게 좀 약간 바뀌어 주체가. 태종 때 이제 간다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차관. 그러니까 이제 위관이죠. 어떤 특정한 명을 받고 들어간 이제 그걸 위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위관인데 이것도 경차관도 이제 위관의 일종이에요. 이게 위관이 했어. 위관이.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얘한테 좀 잘 보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종 때 들어오면서 이 답헌 소식을 좀 바뀌어요. 그래갖고 위관을 파견하는 걸 금지시키고 대신 수정 관할에 그 뭐냐면 간다평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요때 가서 이제 뭐냐 간다편이 이제 정착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수령하고 그다음에 지주 간의 유착 관계 있고 항상 이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거야. 이게 불명확하잖아. 그러니까 추구기를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1등급에서 그 9등급을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방향한 것이 공법이다. 공법 중에 연봉구등법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답헌 손실이 상당히 뭐냐면 공법 실시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서 자, 그래서 정액세 수치의 일정한 부세 수입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법의 최종화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전품을 기준으로 해서 3등급에서 6등급을 세분하는 편, 매해 풍요를 고려해서 세율 9등급 나눠 수치하는 방식을 정리했다. 자, 이에 1결당 최대 400두를 이제 수거한다는 전제하에 최소 이제 20분의 1이죠. 그래서 20대에서 최소 4두를 거두는 그 가세 원칙을 정해준 거다. 문제는 공법이 전륜세의 이제 성격을 띠면서 정액세 개편을 통한 중앙세의 안정적인 확보하고자 한 취지가 무색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공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나라의 이제 중국에서 실시한 법이에요. 하나나 때 전사사 망조지만 하여튼 하나나 이제 실시했던 공법이고 세금을 예측 가능하게 정액세로 만들려고 했어. 예. 그래서 이제 주관적 요소는 다 없애고 정액세로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의가 존재해요. 예의가. 어, 왜 어떤 예의냐? 원래는 답헌 손실을 못하게 돼 있죠.
왜 다폰 손실 없애려고 이제 했는데, 그런데 예의조 다폰 손실하는 예의가 형성돼요.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할 때는 뭐냐면 큰 범위에서 뭐 군보나 군 단위에서는 뭐냐면 정법에서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말단 명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다폰 손실이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토지들이 많이 발생돼. 뭐 진앙지나든지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정률세죠 바뀌어요. 이게 예외가 이제 훨씬 더 크니까. 그래서 다폰 손실 없앤다고 해서 실제 공포를 했지만 다폰 손실이 실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나중에 건국대전에 보면 이 다폰 손실이 공포만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률세적 성격을 띠면서 정액세적 개편을 통해서 중앙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진짜 무색한 거야. 그러니까 정액세를 확보함으로써 나는데 이걸 기반으로 양출 제익 같은 원칙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수익을 감안해서 그런 지출을 이제 뭐냐면 계획할 수 있고 정부 재정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떤 것이 영향을 줬냐면 조선 전기에는 왕실 및 중앙간사, 지방간청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각각의 토지를 진급했죠. 그래서 각종 항림의 특수역을 지닌 사람도 토지를 주는데 그걸 위전이라고 해. 위전. 자, 위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이제 껐던 것은 각사위전. 각사위전은 각 간청이 운영하는 경비를 얘기해요. 간청사자 각자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다폰손실법에 따라 위전에 세를 거두게 되자 매년 세액이 달라져 경비학부 문제가 생겼다. 앞에도 말했지만 공법은 다폰 손실 없애려고 했지만 실제로 면단위에서 다폰 손실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다폰 손실은 이게 너무 주관적이야.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이제 세수익을 이제 정확히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경비 문제가 해결된 거야. 자, 어, 잠깐만요.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요걸 제가 착각했어. 자, 하여튼 다폰손실법에서는 그러니까 공법 이전의 얘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뒤에 잘못 착각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공법 이전에는 다폰손실에 따라서 위전의 세를 거두게 되자 매년 세액이 달라져 경비학벌 문제점이 생겼죠.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세액을 정확히 예측하는 공법을 도입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풍월고나 정률세를 정립됐기 때문에 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논의 과정에서 이걸 이제 요걸 빼먹었네 제가 얘기하다가 좀 빼먹었는데 요거는 뭐냐면 저 연봉구등법 있잖아요. 연봉구등법. 연봉구등법이 이제 정액세라고 하지만 실제 정률세죠. 예, 풍요에 따라서 이제 일괄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9등급에 이제 9등급 나눠서 걷는 거잖아요. 예, 물론 추구기를 통해서 이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했지만 이게 정률세제거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얘기한 뭐냐면 그 답헌 손실이라는 것이 계속 면 단위로 행해졌어. 그러니까 실제 정액이라고 하지만 정률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세수의 불안정이 크게 해소되지 못했다는 거죠. 답헌 손실법에 할 때보다 훨씬 더 이제 뭐냐면 못했다. 연봉 구등법처럼 이제 뭐냐면 9등급 풍요에 따라서 9등급 나눠지고 그다음에 면 단위에서는 아까 전처럼 이렇게 답헌 손실이 실시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각사의 위전을 국영존이라고 토합을 해요. 그래서 호주에서 일괄적으로 세우고서 각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각 간청을 해서 그 토지에 어떤 수익원을 주고 여기에서 세월 주고 여기에서 알아서 걷어서 하는데 이게 예측 불가능하다 보니까 양출 재입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문제를 내기 위해서 공법을 했지만 정률세적 요소가 계속 남아있고 다폰 수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얘들 수익을 다 뭐냐면 어디에서 가난하냐면 여기 중앙에서 호주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세금을 걷어.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이야. 예전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땅을 정해주면 얘네들이 여기 안에서 뭐냐 예측을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다음에 쓰는 건데 이게 예측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이걸 다 뭐냐면 호주에서 일괄적으로 걷어서 얘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방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환됐다는 거죠. 자, 이에 또한 위전에서 거뒀던 재사용 경비는 국고에서 지급하고요. 그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야. 이때 호주에서 어떻게 이제 세금을 쓸 것인가 있고 특수역의 종사자에 위한 위전은 폐지하는 한편 역과 가나의 경비에 썼던 아독정 역시 위전의 구물을 조정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주에서 세금을 지을 때 최소한의 비용을 계획을 이제 정해놓고 걷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냐면 그 더 이상 많은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을 걷어놓고 이제 계획하에 걷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지급액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들은 이제 뭐냐면 천회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까 이제 위전에서 거뒀던 재사용 경비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그다음 특수역의 종사자들을 일일이 이제 뭐냐 줘가지고 했는데 가정법에서는 어떤 특정한 직업을 하면 관리가 안 돼도 줬잖아요. 그래서 이 위전을 폐지했어.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 이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외역전이죠. 외역전. 외역전도 항리가 한테 준 건데, 외역전도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위전에 속하는 거야. 이게 항리에 속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폐지키인데, 그때 논의를, 내걸던 게 뭐냐면, 항리도 이제 뭐냐면, 국민의 한 사람이 양인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군역을 이제 뭐냐면, 짊어져야 되는데, 항역을 하기 때문에 군역을 빼줬다. 이런 식의 원고고 뭐냐면, 항의대에 줬던 외역전도 뺐는데 그 재정적 기반은 아까 전처럼 요게 이제 뭐냐면 군용 전제를 실시하면서 이렇게 호조에서 일괄적으로 걷고 최소한의 걷다 보니까 그다음 지출도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냐면 특수의 종사자의 위전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외역전도 폐지했다. 재정적 배경이고 그때 명분을 내걸던 게 뭐냐 너희들이 이제 뭐냐면 어 항역을 하는 거는 군역 대신하는 직역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과 간하의 경비를 쓰였던 안옥전 등 일부 위전을 크게 조정했다. 그래서 호주의 일괄적인 그 중앙정부에서 이제 그 가난하면서 소외진 정책들 보면 위전에서 거뒀던 재산 경비를 없애고 특수역의 종사자를 위한 위전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역과 간하의 이제 뭐냐면 경비 등 안옥전 같은 일부 군을 축소했다. 이 같은 조치가 군용정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세종 때죠. 그래서 그 외역전이 발견된 폐지된 그 재정적 배경도 이런 군용정제에 있고 군용정제를 왜 실시했냐면 앞에서 말하는 공법이 정률세제도 계속 운영돼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호주가 일괄적으로 세금을 거둔 다음에 나눠주는 과정에서 최소 비용을 걷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분급하기 때문에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쓸데없는 작업들 저기 세금들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군역전제는 가폰 손실 맹점을 보완하면서 자 중앙관세 경비를 일정하게 확보하는데 일조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가폰 손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포받아 있었다고 했죠. 예. 다만 지방향리나 특수를 지닌 자들에게 분급되는 위전이 폐지되면서 그 위전이 하나가 뭐냐면 외역전이죠. 토지를 매개로 직역에 부과했던 정통 토지 방식이 점차 뭐냐면 방식이 점차 축소되고요. 당시 지역은 이제 토지를 매개로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뭘 매기로 하냐면 그 군역을 매기로 한 거죠. 군역. 예. 그래서 노동력 착취 같은 거 있죠. 노동력 동원 같은 군역 같은 거 있죠. 여기도 군역을 매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역은 더 이상 토지를 대가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역을 가야 되는데 너가 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또 너는 이제 그 역을 하기 때문에 노동력도 빠지고 요역도 빠지고 그래서 국역을 매기로 했다. 국역을 안 하는 대신에 직역에 이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인증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은 28번입니다. 예, 28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예. 자, 보겠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한 거야? 한국 통론이요. 예. 예, 앞에 여기 잠깐 좀 기다려주세요. 예. 자, 요번에 볼 거는 공락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공락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공무는 왕실과 간부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징수된 농산물, 수산물, 강산물 등 각종 토산물을 말한다. 그래서 이 공락 같은 경우에는 요역의 일종이에요. 예. 그래서 요역의 일종에서 이제 주로 9년 단위로 부과되고 그 해당 지역의 수령들이 농민들 동원해가지고 세금을 이제 그 공을 거둔 다음에 그걸 이제 납부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노동력을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 가지고는 그 기준이 요역의 기준과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무는 종류와 액수를 9년단에 부과하고 각 9년에선 다시 이를 농민에게 부담했는데 이때 농민에 부담시키는 방법은 요역의 기준에 따라서 부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 부담은 전조보다 훨씬 무거워 농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지냈다. 전조는
토지의 비례에서 걷지만 이것은 이제 농민들이 이제 뭐냐면 토의 기준을 걸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이 곡물 같은 경우에도 아까쯤에 토지 정결수를 기준으로 나중에 바뀌기 때문에 뭐냐면 좀 부담이 감소된 것도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 현물료 징수를 보관해서 운송하는 까닭에 운영상 많은 폐단이 생겼고 이때 대납하는 방납이 성행했다. 자, 요 대납은 이제 언제부터냐? 고려 후기 때부터 등장했다고 했어요. 앞에 그 푸세미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고려 후기 때 그 당시 항소 부국에서 부과됐던 이제 그 여러 가지 공납물이 특히 소 있죠. 소에서 부과됐던 공납물이 일반 군현한테 넘어가면서 이 당시 일반 군현이 그걸 못 만드니까 대신에 대납업자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푸세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대납업과 방납을 좀 구분하고 있어. 대납은 이제 일반 군현미들이 자발적으로 한 걸로 돼 있지만 방납은 비자발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굳이 구별할 필요 있나 생각도 들어. 예, 그래서 그냥 대납, 방납, 그래서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푸셈에서 이렇게 구분한 거야. 여기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관련된, 이제 부역 관련된 내용인데, 요 요역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역은 장정에게 직접 노동력을 수취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역은 군역과 요역이 중심이었는데, 앞에서 말하는 국역이죠. 국역. 노동력을 동한 국역이라고 하는데, 국역을 군역과 요역으로 나눠요. 예. 근데 이 군역은 신역의 일족이야. 이거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국역, 군역, 현역, 직역. 요역은 이제 이렇게 있고, 군역은 교대로 변상할 병역을 지는 것이고, 요역은 해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노동력 종사를 했다. 그래서 군역은 점차 실제 교대에 입학하는 군인의 정병과 이를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서 포를 복납하는 공조이라고 이제 나눴고, 뒤에는 대가를 받고 군역에 전달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군포를 대납했다. 반군 수포제 뭐 그런 것들이죠. 이 군역 앞에서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볼 게 요역 관련된 내용이야. 요역. 자, 이 요역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 사지선단 기출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지선단에도 한번 나왔다. 응. 그냥 두 번 언급돼 있었어. 그래서 독립된 문제는 안 나오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예. 자, 하여튼, 요역은 궁궐과 상능, 재현, 성각, 도로의 축조나 보수 등 각종 토목공사나 강상 채굴 노동력을 이제, 충당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개정법이었어요. 근데 세종시대 때 개정법 바뀌죠. 그리고 나서 개정법의 시행세치로 이제 뭐냐면 팔굴출 일부제가 실시해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였죠. 토지 팔결당 일부를 착취하였다. 그리고 토지 수도 1년에 6일 이내로 정해지면 실제 지방에 임의도 했다. 그래서 팔굴출 일부제 관련된 내용이죠. 개정법 요거는 이제 세종 때 실시됐던 거죠. 원래 개정법이었는데 그래서 혼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당시 정에서 토지 결수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5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서 이제 했고, 이에 대한 시행세칙으로 성종 때 실시된 것이 팔구부 일체, 팔결부 일추제예요. 8결에 한 부에 작부를 내는 거야. 작부 일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사갖고 내겠죠. 예. 그래서 요 제도 아까쯤에 이제 뭐냐 5등 제도 해갖고 토지 결수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그 제도는 앞에 방납 제도하고 아니 저기 공물 제도하고 동일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앞에 이제 대동법이 바뀌잖아요. 대동법이 이제 완전히 토지 결수는 바뀌니까 이것도 토지 결수 바뀌어요. 그리고 토지 결수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거둔 다음에 사람을 고용하는 고입제가 등장해요. 예, 고입제가 실시되죠. 근데 이거는 고입제는 이제 조선 중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고입제가 이렇게 제도화됐다. 이거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농민들로부터 일할 수치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동을 억제하고 토지에 긴박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전산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죠. 전산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한 곳에 딱 고정시켜 놓고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실시한 게 호패법이야. 그래서 조선 호패법을 했는데 호패법은 우선 호족의 완전을 기하고 유망민으로 탄류자를 색출하여 유망민이나 탄류자를 색출하여 징병이나 요역 조세 수치에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이로써 농민은 대를 이어가며 한 곳에서 살면서 자급자족 자연경제를 영위할 수 있겠다. 이 자급자족 양의 그 자연경제들은 요거하고 좀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일단 제가 호패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호패법은
조선 초기 때부터 실시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어. 앞에서 말했지만 이게 어떤 저항이 되게 심했거든. 그리고 호pe법을 실시할 때 그 당시 뭐 이시의 난도 일어나고 그래서 호pe법을 실시했다가 폐지되고 실시했다가 폐지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정착되기 시작한 거는 조선 후기 때 가서야. 예. 근데 여기는 마치 호pe법이 정착돼 갖고 자급자족 자연경제 영위하는 것 좀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그 당시 농업 생산이 그렇게 높지 못하고 상파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급자족 자연경제가 영위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가서 뭐냐면 상파화폐 경제 발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 생산이 확산 농업 생산이 올라가고 상파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등등 하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그 자연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호pe법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호pe법을 그냥 여기에다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한통이라든지 이거 딱 보면 이 사람들이 정치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경제사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구나 딱 느낌이에요. 사회경제사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정치사 연결시켜갖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 하여튼 그래요. 뭐 시험 문제 나올 필요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약간 팩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맥락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어디에서 보냐면요. 여기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시민한국사 380페이지 볼게요. 380페이지. 380페이지. 자, 여기 보면 공무원과 역의 수치 관련된 내용 보죠. 자, 조선은 당의 조세 체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선은 성리학 국가지만 한당 유학적인 어떤 체제를 받아들였어요. 법제적으로. 예.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양천제를 위해서 운영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은 조선은 끝까지 망할 때까지 양천제 국가였어요. 근데 실제적 운영에서는 16세기 이후부터는 반상제 국가죠.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당의 조세책인 조용제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병행된 구세제를 운영했다. 그래서 이에 토지제도에 나눈 곡식을 전세에 걷어서 했고, 그 외 토지의 특산물, 곡물을 이제 수치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16세에서 60세 성인 남자의 기준으로 군역과 요역을 정기적으로 징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역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이건 성인 남자라고 했는데, 이거 군역 관련된 내용이고, 요역하고 곡물 같은 경우에는 호를 기준으로 해서 호등제도 시작했다 했죠. 그래서 성인 남자 인정해서 뭐냐면 토지 결수를 생각 안 나는 하여튼 결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다. 제가 한자 생각하지 않아서 한글 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이중 중앙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공문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제 조세는 이 전세 있잖아요. 전세는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지주들이 안 내. 펌퍼를 써서 안 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물이 상당히 중요 이제 세금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는 그 밑에 있는데 요거부터 읽을까? 이건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하고 예, 요거 그냥 볼게요. 예, 같이 읽었네. 예. 자, 조선 왕조는 왕실 유지와 중앙 각사 행정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지방 군현에 조달하는 헌물 공납제를 이제 운영했다. 각 군현에서는 공안을 이제 공안이 뭐냐면 각 지역에 이제 특산물들 있죠. 특산물들을 적어놓은 장부야. 그리고 특산물과 함께 액수 같은 걸 적어놔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뭐 의정부는 부대찌개다. 그럼 부대찌개 뭐 매년마다 뭐 3kg를 이렇게 이제 갖다 바쳐라. 이런 거 공안에 다 적어 있어. 근데 이 공안들은 잘 수정되지 않거든요. 근데 몇 번 수정된 적 있어. 강해군이라는 연산군 때 있죠. 연산군 때 한번 수정했고요. 그때 중간에 전쟁 중인가? 뭐 인조 때 그때가 선조 때인가 한번 수정이 됐어. 두세 번 정도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한 번 이제 공안이 수정되면 나중에 이제 뭐냐 고치기 힘들어. 왜냐 공안에 따라서 이제 지역 특산물 걷고 그 간청 운영하다 보면 이걸 줄이면 인력도 줄여야 되고 간청도 줄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안이 한번 딱 결정되면 그 후엔 계속 그 공안에 따라 세금을 걷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연산군 때 이 공안을 너무 많이 늘렸어. 공안에 이제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그 양을 너무
그 마이너냐? 연산군이 좀 사치가 심했잖아요. 근데 중종반정 이후에 이걸 공안을 예전대로 이제 올려야 되는데 바꿔놔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 못했어. 이거 바꾸려고 했더니 이게 기득권이 생겨가지고 관리들이나 뭐 간청들이 너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 공안을 그대로 연산군 때 만든 그 좀 약간 좀 백성들에게 피해 끼친 공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또 뭐냐면 공납의 폐단이 또 가중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 공안에 기재된 일정량의 물품을 매년 중앙간세에 바쳐야 했으며 이때 바치는 공무는 지방에 나는 토산업물을 원칙으로 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 임토작공이라고 해요. 임토작공. 자, 근데 이게 인토작공은 원칙일 뿐이고 실제 운영에서는 그게 안 됐죠. 그래서 공안을 작성하는 과정,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런 거 고려 없이 지역의 특산물이 아닌데도 이제 걷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예전에는 그 지역의 특산물이었지만 뭐 계절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지역의 특산물이 아닐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또 박람 폐단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한편 각도의 관찰사나 병사, 수사 책임 아래 왕실 분양과 재앙을 위해서 바치는 헌물 진상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공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정기적으로 바치는 곳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부정기로 바치는 그 공납물이 있죠. 그래서 이거 정기적으로 바친 걸 상공이라고 하고, 부정기로 바친 게 별공이야. 별공은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그 명나라나 뭐 청나라 때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사신들이 오거나 황제한테 갖다 바치거나 등등 해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진상물이 있어요. 진상물. 진상은 이제 보통 왕씨나 왕에 갖다 바치는 건데 좀 음식물들이에요. 예.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중에 운반 도중에 썩고 그래. 그리고 백성들 제일 피해가 있었던 게 진상이었어. 그래서 요게 이제 요즘에 좀 약간 민폐, 빌런 같은 사람들 진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유래된 것 같아요, 이게. 자, 하여튼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계속. 공무위는 각 9년에 1년에 1번 중앙관청에 바친 세공이라면 진상은 제후가 천자에게 바친 조공처럼 각도의 관찰사가 국왕에 매달 정기적으로 바친 예언적 선문에 이제 가까웠다. 그러니까 일종의 있고 조선정의 공납제는 바로 이런 공물과 진상을 중심으로 기초로 했다. 헌물 부과된 공물과 진상은 왕실 부양하고 각사, 각 관청을 운영하는 실질 경비로 사용됐다. 그렇게 조선 초부터 중앙정부는 공부 상정도감을 설치해서 각도의 과 9년의 토상 원본을 철저히 파악하여 공문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공안을 개정을 통해서 그 중앙에 필요한 한문을 다 확보해 나갔다. 진상 역시 조선조기 때 물종과 상납 방식으로 정비됐다. 해갖고 요걸 이제 여기에서는 진상 제도를 공납하고 별개인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넓게 본 진상도 공납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역. 방락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여기는 언급되지 않네. 뒤에 얘기했나? 언급된 것 같은데, 하여튼 역을 이제 볼게요. 자, 역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나눠져 있죠. 이게 너무 단순하게 했는데, 역을 구격이라고 해요. 구격. 예전에 있죠. 구격. 요거 이제 심부생을 보는 게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격은 신역하고 요역으로 나누죠. 신분별 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는 직역, 천역, 군역이야. 예. 그래서 요건 이제 신역하고 요역은 나왔고 크게 볼 때 이제 군역의 비중이 크니까 여기다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요역은 국가가 필요한 노동력을 징발하는 제도로서 그 당시 이제 전세제도, 전세 및 곡물, 진상 등을 중앙에 조달하는 정기적 부역 외에도 그 당시 이제 국가의 토목공사나 그 당시 사신접대와 같은 비정기 동원에 포함됐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곡물과 진상이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처럼 이 요역은 큰 범위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요역의 범위 안에 공납도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역의 기준과 공납의 기준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요역의 기준이 변하면 공납의 기준이 바뀌고 공납의 기준이 바뀌면 요역의 기준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돼 있어요. 자, 그래서 중앙에 조달하는 이제 뭐냐면 정기적 부역 외에도 국가의 이제 토목공사나 사신접대와
같은 비정기 동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건데 1428년에 세종 때 호당 토지 면적을 고려해 역인을 착출하는 개정법이 시행됐고 예전에는 이제 뭐라고 하는 개정법이죠. 개정법. 예전에는 개정법이었어요. 개정법. 전이 아니라 개정이야. 성인 남자를 기준해서 어, 동원했고 1471년에는 요게 이제 영민식이라는 것은 개정법에 대한 시행세칙은요 구체적인 시행세칙 제정해서 한 것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전팔결 일부 제도야. 음, 토지 팔길마다 역부 한 분을 한 명을 징발한다. 그러니까 이 성인 남자가 징발 되는 게 아니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토지 팔길마다. 그래서 있고 백성들은 1년에 6일을 넘지 않은 선에서 이제 역을 졌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영민식이 채택된 후에도 대토지 소유한 지주는 역에서 벗어나고 손흥민의 요역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래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누구한테 전가한다? 자기 밑에 있는 전우들에게 전가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원칙하고 실제 운영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필요에 따라서 호역을 형태로 호역이라는 것은 아까 말처럼 여기 홀을 기준으로 이제 뭐냐면 했죠. 이때 홀을 기준할 때 계전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호역 형태의 요역 동원이 뭐냐면 수시로 장애했다. 그래서 원래는 계전을 기준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호흡은 이제 기준. 그래서 이중적이잖아. 그래서 그 당시 호가 있고 계전 있고 했는데 그러니까 호의 기준에서 있고 또 이제 호를 이제 나눌 때 계전 형태로 나누잖아요. 토지 결수로. 근데 원래는 호의 토지 결수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토지 결수를 무시하고 호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 호가 있고 이 호의 기준을 5등급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5등급 나눌 때 토지 결수에 따라서 하고 토지 결수니까 지주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지주들이 이 토지 결수를 무시하고 그냥 호를 기준으로 이제 그냥 일괄적으로 차출해가지고 했다는 거. 이건 불법이거든. 그렇게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호를 기준이나 토지 결수에 따라 이중적 기준을 하다 보니까 운영 방법에서 혼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후기 때 호는 없어지고 토지 결수를 이제 해가지고 확실하게 지주한테 세금을 걷는 제도 정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역 관련된 제도인데 요거는 이제 앞에 봉족지 할 때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 한번 그냥 읽어보는 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군역은 16세, 60세 양인 장정들이 부과했으며 실제 역을 지는 호수 1인과 호수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공족 2인을 3정 1호로 편정했다. 그래서 이제 했고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봉족제라고 한다. 봉족제. 초창기 때 실시한 제도가 봉족제죠. 그래서 이 봉족제는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이렇게 몇 번씩 설명해야 되는데 하여튼 몇 번 설명해야지 여러분들 이해할 것 같아서 얘기할게요. 이게 잘못 얘기했네. 봉족제. 봉족제는 양인 개병의 원칙을 하려 했지만 실제 양인 개병이 지키지 않았죠. 이거 자연호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호를 세 개도 묶어가지고 하나의 군호로 만드는 건데 요 안에 이제 뭐냐면 세 명을 한 조로 묶어서 이제 하나는 이제 봉조하고 한 명은 그 뭐냐면 정병하는데 이게 그냥 원칙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렇다는 거지 실제 운영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되게 그렇다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실제 원칙이 아니라 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여기 여정들이 있죠. 여정들. 여정들은 이제 뭐냐면 다른 요역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기준해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여정들이 많고 여우들이 많으니까 빠져있는 종과 누정과 누가 많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보호법을 실시하는데 군호의 평성부는 자연호가 아니라 이제 편호로 하죠. 그래서 봉족 2인을 일부로 하고 이 호수를 정부에 지원한 거다. 그래서 뭐냐면 3인 1조를 하죠. 이때 3인이라는 것은 군을 기준해서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다 편입하는 방식이고 보호의 시행 계기로 군역에 포함되지 않은 양인 장정이 군정에 기지되어 군역이 크게 늘어났다. 처음에는 호수가 봉족에 직접 봉족과를 수치했으나 봉족과는 1개월에 면포 1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호수가 봉족을 노비처럼 부리거나 규정 이상의 봉족과를 요구하는 봉족이 달하는 문제가 야기했다. 호수 역시 중앙 혹은 각 진간에 가서 군역을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이때 호수라는 건 뭐냐면 정병을 얘기하고요. 여기에 봉족이라는 것은 보인이죠.
군역을 이제 군호를 편성할 때 보 이호를 구성했대죠. 예, 군호를 이제 보라고 하고 요때 이인을 이제 한 보로 묶어서 군호 편성했으니까 이걸 봉종은 군호 밑에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봉족의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람이 호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호수가 공족을 착취하는 형상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호수 역시 이 당시 그 중앙이나 진간에 가서 이제 직접 군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이 크죠. 거기다가 16세기 들어가면 그다음 그 당시 이제 조방 뭐냐면 농사에서 이양법이나 이런 것들이 보급되면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시기였든 추수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이양할 때 있죠. 이게 모를 씌울 때. 그때 이제 만약 군역에 동원당하면 이게 인력이 부족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사람을 대신 사는 대립제가 이제 성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군역자가 포를 납부하여 병조를 이들 가지고 대립군을 세웠는데 자 이걸 군적 수포제 세우는 군적 수포제가 시행됐다. 너무 짤막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대리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사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고 중앙에 있는 그 해서 했고요. 지방 군영회 같은 경우에는 반군 수포제 같은 것들 있죠. 반군 수포제에서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통합돼가지고 나중에 군적 수포제가 실시되죠. 그래서 1년에 2필 정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뭐냐면 병주에서 뭐냐면 사람을 사가지고 대립군을 이제 세우는 방식이 군적 수포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원칙인 건데 원칙대로 운영이 안 됐죠. 그래서 원래는 그 폰을 받으면 군인을 이제 고용해야 되는데 군인을 고용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다른 데 유용을 해버렸어. 횡령을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군인이 확보가 안 됐어. 장부상으로는 이제 뭐냐면 10만 명은 20만 명 돼 있지만 실제 그 군대 운영은 뭐 2, 3만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약해진 약해진 그 국방력이 약해진 사회에 전국시대 때 이제 밥만 먹고 싸운 왜구들이 쳐들어왔으니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예, 안 되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나포군화의 경향은 조선 후기 때 학대된 병조뿐만 아니라 신설 국문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병조에서도 그렇고 신설 국문 운영에서도 아까쯤에 포를 받고 뭐냐면 군인을 고용했는데 군인을 고용하지 않고 다른 데 쓰는 문제점이 있었죠. 자, 하여튼 헌물과 노동력의 직접 징수에 운영하는 조선정계 수치 정부는 수치 방식은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 통해 전개됐지만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요. 이건 임진왜란의 국제전을 치는 왕조의 후속 세대에게 고스란히 숙제를 남겼고 임진왜란 이후에 한번 겪고 나서 안 되겠다 해서 전반적인 조세 체제를 개편하는 그 과정들이 일어나죠. 요거는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있고요. 그 밑에 또 뭐냐면 이제 그 조선 전기 때 관련된 이제 뭐냐면 농업 생산력 발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진 않고 그 넘어가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요거 이제 뭐 요때 농사 직설 관련된 내용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보는데 어디를 또 보시냐면요. 일단은 여기가 시민화 국사고 음, 국역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어디 어, 푸셈 내용을 좀 보고 또 먹을게요. 푸셈. 자, 푸셈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요. 자, 그 푸셈 4권 234페이지 볼게요. 직역 관련된 거 볼게요. 이 직역은 뭐와 이제 연계되냐면 군역하고 서로 호환이 돼요. 군역을 담당하면 직역이 안 해도 되고 직역을 담당하면 군역은 이제 빠지고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거든요. 자, 여기 뭐 직역은 양인 담당을 하는 곳으로 뭐냐면 중앙 및 지방의 공급기관을 종사하는 역이다. 이렇게 있는데 천역도 있어요. 직역 안에. 예, 양인 외에도 천민들도 담당한다. 직역 안에 천역이라는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직역은 양인 맞아요. 양인. 제가 착각했어요. 직역이 있고 그 밑에 그 다른 분류 천역이 있어요. 예, 다시 넘어갈게요. 자, 중앙에 이러한 역을 담당한 자노는 녹사, 서리 등의 경화전을 비롯해서 재원, 조회 등의 어떤 말단 사무 담당자, 뭐 장수, 나장대 사법, 경찰, 잡무 담당자 등이 있었고요. 또 지방행정실무 담당 향리와 군사 그 당시 실무 담당 군고가 있었다. 특히 향리는 지방관할에서 세습파 이걸 항역이라고 하거든요. 항역도 직역의 일종이에요.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향역이라고 했다. 자, 이 밖에도 여기에 이제 그 영리, 조청의 조군, 목장의 목자, 봉수의 봉군 같은 공역에 종사하는 직역 동사인데 이들이 이제 직역 부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 천대받았어. 그래서 이들을 뭐냐면 식량 역천 계급이라고 하죠. 자, 양반의 경우에는 현직 관료 별도의 직역이 부담할 필요 없었다. 그들은 간직 자체가 신형이 직역과 생산된 것을 간주했다. 그래서 실제 뭐 별도의 직역보다는 그냥 양반 관료들이 관리하거나 그 다음에 성균관이나 한교의 교생이거나 그 다음에 또 서원이거나 원생이죠. 이럴 경우에는 빠졌어요. 예, 이렇게 군역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서 천역이 있는데 앞에서 만 신역에는 양역이 있고 직역이 있고 그 마지막으로 천민들이 담당하는 천역이 있는데 요때 천민들이 담당한 천역은 공노비들이 이제 주로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역은 천인들이 담당한 신역이다. 천인들에게는 천역이 신역으로 직역인 동시에 국역을 의미한다. 천인, 즉 노비는 공노비와 산노비로 구분되고 그 산노비는 그 상정의 노동력에 신공을 제공하고 국역의 대상을 제외됐으나 국가의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노비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할 신공을 납부해야 됐다. 그래서 이걸 이제 천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노비는 각사노비, 내노비, 간노비, 연노비, 교노비가 있는데 자, 요 천역 관련된 내용을 나중에 천인 관련된 설명할 때, 노비 관련할 때 다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역을 볼게요. 요역. 자, 요역은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자의 생산 및 수송이나 토목공사를 비롯한 자벽 등 노동력을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서 민호의 노동력을 강제로 징발하는 수치 방식이다. 이렇게 요역을 정리했고요. 요역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죠. 자, 요역은 특정 인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개별 민호에 대해서 본 거야. 호를 5등급으로 나누고 그리고 처음에는 등급을 나눌 때 인정을 기준했지만 계전, 그러니까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바뀌었죠. 자, 요역은 군역, 직역, 천역 등 신역과 달리 개별 민호에게서 불특정 노동력을 착취하는 부역이다. 그래서 여기는 신분에 상관없이 다 착취하는 거야. 양반도 하고 왕족도 가야 돼. 그러니까 원칙상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한 신역과 달리 원칙적으로 신분의 고하를 불문하고 부과하는 구역이기도 하다. 자, 신역과 구별된 요역의 특성상 관련해서 역을 호역이라고 한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종류도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곡물, 진상, 이거 있잖아요. 이건 다 뭐하고 공납하고 관련됐어요. 그래서 요역의 큰 범주 안에 공납도 그 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년의 민호에 전례적으로 부과한 건 상시 요역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부정기적으로 민호에 부과된 요역도 있었고요. 민호의 부담은 일정치 않았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요역의 부과 기준이 나오거든요. 요역의 부과 기준. 제가 하다가 정신이 없는데, 좀 이제 인증번호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 한 것 같은데, 혹시 하지 않았다면, 요것도 적으시면 돼요. 55번이요. 예. 제가 한 것 같긴 한데, 예. 55번인데, 제가 4개를 말했으면 3개만 쓰시면 돼요. 예. 제가 깜빡깜빡 해가지고 하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요역의 부과 기준은 고려 시기 때 각 호의 인정수에 따랐으나 조선에 와서는 개별 토지 소유량에 따라서 바뀌었다. 그래서 개정법 바뀌었죠. 건국대전의 요역 규정은 정팔결 기준으로 요역할 때 이 건국대전이 만들어진 데가 이제 성종 때죠. 그래서 이제 정팔결 기준으로 요역할 사람을 내대 1년에 요역 일수 6일 넘기지 않도록 했다. 1년에 6일만 요역을 동원한다는 규정은 민호의 요역 부담을 표준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종전에 명시되지 않은 연간 사용일수 6이라 못 박은 점 또는 그 이상으로 입역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구간 개문한 뒤 시행할 수 있는 점을 법제화시켰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요역의 규정이 실제 운영 과정에 전국적 통일적 그대로 준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원칙일 뿐이고요. 실제 더 많이 동원되기도 하고 원래 요역의 부담자는 이제 지주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소장령에게 전가를 했고 그냥 호역화됐다고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토지 결수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데 홀을 기준할 때 그냥 홀을 인정수로 해서 계산해갖고 그냥 걷어버리는 거죠. 예,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역은 불특정 민호로부터 수시로 노동력 직접 증발한 점 이와 관련해서 수요의 자의적 지역적 특수를 크게 개입되어 운영되었던 점을 어, 다른 점에서 조세 수치 제도가 구별되고 특히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자의적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법제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호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걸 이제 토지 결수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석력에 따라 토지 결수에 맞춰갖고 걸 수 있는데 호의 기준에 맞아서 이제 사람은 이제 착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중적 기준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토지 결수로 해가지고 고착화되죠. 대동법이 만들어지면서 요의 기준도 토지 결수로 해서 정결수 포지에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인력을 동원하는 방식에서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다른 조세 수치 제도와 구별된다. 따라서 부유권이라고 해요. 수정 7사 하나가 일찍부터 강조되었지만 정결 기준으로 한 차역의 원칙은 그 당시 군역 내부에 차별적으로 적용된 요지가 예초부터 있었다. 자, 차역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뭐냐면 몸을 떼어가지고 하는 거야. 이 차역은. 그래서 이런 의미고, 물론 요역은 신분제적 기초라는 부과된 신역과 구별되며 신분의 교화와 역의 용어가 망령하고 소경전이라는 것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이야. 어느 정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복호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세금을 면제받는 역을 면제받는 호를 얘기한 거야. 특별히 이제 그 당시 그 지역에 가뭄이 들거나 어떤 특정한 공원을 세웠거나 할 때 복호를 지정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노동력 동반 그 역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차역할 수 있는 호역이다. 자, 그러나 운영의 실제는 신분제적 지배 질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따라서 요역도 신분질서의 규제 아래 운영됐던 부역 노동의 한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17세기 이후에 요역이 점점 물납사예요. 물납사는 뭐냐면, 이제 직접 차용을 하는 게 아니라 동원되는 게 아니라, 돈과 쌀로 대체를 하는 거야.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대동법이죠.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 공납 진상, 이런 것들, 아니, 공납물 중을 많이 뭐냐면 뭘 남았죠? 어, 이게 이제 그 미포준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요와 연결되는 요역도 바꿔요, 기준이. 그래서 정결세로 이제 걷게 돼. 같이 이제 대동세를 거둘 때 정결세를 걷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물납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가는 것보다는 돈과 쌀로 해갖고 대동법 거둘 때, 대동세 거둘 때 같이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때 이게 요역제는 국민의 노동력 직접 징발하는 방식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인노동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른바 요역제 부용노동 해체와 모집제, 이 모집제는 이제 고용제예요. 고용노동의 발전을 이뤘다. 그래서 그 예가 든 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 정조가 수원성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이때 동원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고용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을 수 있었어. 수원성을 돈을 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조 때 청계천 메꾸는 작업들 했거든요. 그때 동원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돈을 주고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일자리 창출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했던 거죠. 근데 대원군 때 왜 그렇게 욕을 먹는데 경국궁 중이 욕을 얻어먹던 이유가 뭐냐면 돈을 안 주고 그냥 동원됐기 때문에 욕을 그렇게 얻어먹은 거야. 만약에 돈을 줬으면 되게 좋아했겠지. 일자리 창출했다고. 자, 그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민의 지휘 해가지고 그 노비와 관련된 내용, 천민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노비거든요. 예. 그 예전에 한번 노비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노비 관련된 내용. 그래서 요거 한번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 노비 관련된 내용이. 그래갖고 여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지금 못하겠고 내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